오늘은 삼재 그리고 공망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속자라는 걸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한 달 반 정도 행사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사주 상담을 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 여러 내담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뭐 삼재가 언제죠? 뭐 이런 거 여쭤본 분들도 계셔요. 근데 삼재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종종 이제 공망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제가 뭐 공망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거 안 좋은 거라는데 그거 어떡하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재와 공망이라고 하는 거는 명리학에서 쓰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명리학에서 이 삼재와 공망이라는 게 제대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글자들이거든요. 그런 개념들이고. 근데 이게 역학이라는 게 우리가 역학 그러면 이 역학이라는 범주 안에 아미두수도 있고 뭐 육효 주역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문둔갑이라는 거 있죠. 그다음에 육효 자미두수 그다음 명리학 있죠. 명리학이라고 뭐 사주팔자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이런 등등등 이러한 요인들이 다 역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원래 음양과 뭐 잡과라고 하는 과거 시험 학과가 있었어요. 그 잡과 안에 뭐 음양과라든지 뭐 명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선시대에도 명리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 관리가 됐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는 게 저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미두수, 뭐 기문둔갑, 뭐 육효, 주역점 이런 것들, 뭐 구성학 이런 것들에 있는 개념을 명리학에 끌어다가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이제 신법 명리학으로 분류되는 자평 명리학이라고 하는 건 팔자용신 전구 원령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자미두수도 그렇고 기문둔갑도 그렇고 사주팔자를 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사주팔자를 통해서 별들의 배치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사주팔자를 통해서 뭔가 구궁 또는 구성이라고 하는 특정 위치에 대해서 어떠한 배열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팔계를 중심으로 뭐 기문둔갑이라는 것을 쓴다거나 또는 자미두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술법이 사주팔자를 쓰니까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그럼 자미두수 개념 끌고 오면 되지 않나? 기문둔갑이라는 개념 끌고 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명리학의 자미두수의 개념, 기문둔갑의 개념, 우리 여기 지금 스트리밍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삼기귀인이라는 말, 뭐 천상삼기, 인중삼기, 지하삼기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삼기라고 하는 거에 뭐 을병정, 그다음에 간무경, 그다음에 신임계 이런 것들이 각각 이게 천상삼기가 간무경인가? 그리고 인중삼기가 을병정이고 그다음에 신임계가 지하삼기인가? 뭐 그래요. 저도 옛날에 봐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여하튼 이 삼기라고 하는 개념은 기문둔갑에서 쓰이는 건데 이걸 또 명리학에 끌고 와서 천간에 간무경이 있으면 삼기가 있으니까 뭐 혼자 잘 논다, 혼자서 계획을 잘 세운다, 뭐 을병정이라는 게 있으면 혼자서 뭐 이거 저거 한다, 뭐 사람들하고 어울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임계가 있으면 뭐 지하 삼기라서 이거는 돈을 잘 벌고 사업하기가 좋은 그런 삼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예전에 저도 뭐 공부할 때 많이 봤었는데요. 여하튼 기문둔갑에서 끌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자평명리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재와 공망도 이와 같이 자평명리학에 끌어들여진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삼재라고 하는 것,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명리학적으로 이 삼재나 공망을 풀어서 그 사람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풀이하는 거는 사실상 자평명리학을 근간으로 했을 때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오류가 있는지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기 전에 삼재라고 하는 걸 보는 방법, 뭐 원리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려 볼게요. 삼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홍어,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수육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 이거 아니고요. 알죠? 그냥 개드립이었습니다. 삼합 그러면 지지에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세 개 글자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거. 우리가 이거를 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게 사주 내에서 글자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들 아실 거예요. 인호술 이거는 뭐 제가 안 알려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인호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자진 있고요. 그다음에 해묘미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축 이렇게 해서 삼합이래요. 이거는 뭐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아. 그리고 인호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류인데 인호술 그러면 얘네가 인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다 화로 변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신자진도 다 물이고, 해묘미도 그러면 다 목이고, 사유축도 다 그럼 금이네요. 그러면 글자가 합의됐을 때 글자가 싹 다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주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게 내가 없는 게 생기는 거고, 뭐 있던 게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있어도 없는 거고, 없어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안드로메다까지 개념이 뻗쳐나갑니다. 네, 이게 아니고요. 자, 우리 삼합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 인오술이라고 하는 삼합 글자들을 봤을 때 이는 목에 속하는 글자니까 목이다 그럼 계절상으로 목에 해당되는 계절은 봄이 되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글자는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에 해당되는 글자니까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 포함되는 글자이니 가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합이라고 하는 글자를 놓고 보면 인오술이라고 하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 순서라는 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봄, 여름, 가을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싹이 나서요. 그 싹이 꽃을 피우고 꽃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은 후 씨앗을 남기게 된다. 라는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작과 끝 지점이라고 하는 게 목생화를 통해 화급금을 하고 다시 이 인호술이라고 하는 게 끝난 뒤에 가을 다음에 겨울 지나면 다시 봄으로 가죠. 그래서 목생화, 화급금, 금극목이라고 하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인호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의미는 점차 발전을 이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징이 바뀌고 시간의 특징, 여기서 시간 개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 개념을 의미합니다. 어느 계절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쯤 달력에서는 몇 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가 계절감이라고 하는 것, 계절의 의미에서 시간의 개념을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의 어떤 공간적인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지지의 특징이 되므로 인호술이라는 것,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월지라고 하는 것에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일으키는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매개로 하여 목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집어넣으면 신자지는 가을, 겨울, 봄이 됩니다. 그러면 정금이라고 하는 열매에서 출발해서 이 열매가 땅 속에 들어가고요. 땅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어떤 부패하는 과정, 썩어가는 과정,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양분이 되고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줄기와 가지라고 하는 것이 피어난다. 그 줄기와 가지로부터 다시 열매가 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자진이 됩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 외에 신자진은 수국이고 수를 매개로 하여 목금이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 다음에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해, 봄의 묘, 여름의 미가 만나서 겨울, 봄, 여름이라고 하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울이라고 하는 추위, 한기, 만물이 멸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여 그 생명이 확장 발전을 이루고 그에 따라 수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해묘미의 의미가 됩니다. 목을 매개로 수화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해묘미는 궁극적으로는 목생화를 하기 위한 수생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묘미는 인화의 용도로 쓰인다. 정화에 불을 붙이기 위한 용도의 목으로서 활용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유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가을, 겨울의 글자들이 만나서 하나의 합을 이루는 건데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열매가 맺어진 후 열매로부터 씨앗이 추출이 되고 씨앗이 다시 습기를 만나서 활짝 꽃으로 다시 피어가는 과정을 거쳐간다. 만약에 이게 싫다, 나는 그 식물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그러면은 태양이라는 게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커다란 만년설을 차츰차츰 녹이니까 그 경금이라고 하는 게 녹아서 신금이 되고 신금이 다시 녹아서 개수가 되는 과정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묘미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바닷물에다가 나무판을 집어넣어서 나무 내에 있는 습기를 쫙 빼가지고 쓸모 있는 용도의 합판으로 가공 과정을 거친 뒤에 실제 기술력을 활용을 하여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마치다 라는 식으로 해묘미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은 각각 지장간이라는 것에 관계를 놓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거쳐지면서 점차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에 덧붙여서 우리가 월지라고 하는 것에 이 글자들이 있고 세운에서 특정 글자들이 삼합을 이루는 시기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환경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 제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공간적인 변화, 공간적인 변화, 어떤 공간에 대한 내가 이동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절의 흐름에 의해서 공간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식으로 다이어트 가즈아라고 하셨는데 다이어트도 내 신체의 변화죠. 공간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공간도 되지만 내 정신이라는 것이 머무는 공간은 내 신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체 변화도 나타나는 것이 월지가 삼합이 될 때예요. 그래서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시기가 월지가 삼합이 될 때다 라는 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거 계절의 흐름이 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어떤 용도 변화라는 게 있다. 발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삼합이라는 걸 살펴봤으면 이제 방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특정 계절에 속한 글자들이 이루는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방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방합 그러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목이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목은 동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방향을 이루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동방을 의미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것은 화에 속하죠. 이거는 남방이 돼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거는 금에 속하고요. 이 금에 속하는 거는 서방이 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거는 수에 속하면서 북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계절이 나타내고 있는 방위가 있다. 그 방위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끼리 합을 이루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방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내게 되므로
특정한 계절 또는 특정한 방향의 특성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방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 월지를 중심으로 방합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 세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해석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묘 또는 인진, 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방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특정한 계절의 구성 성분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내 직업적으로 어떤 세력이 갖춰진 그러한 해석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합이 월지를 중심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또는 내가 활동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크루가 형성이 된다, 어떤 특정 세력이 형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형성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나를 좀 잘 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단점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울타리가 형성이 되어 버리는 게 방합이 되므로, 이렇게 울타리가 형성이 된 이후에는 방합은 자기가 태어난 곳, 몸담고 있는 곳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해석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내 월지를 중심으로 방합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특정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해석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족 관계에서 내가 항상 관여를 하게 된다, 또는 내가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이 갖추고 있는, 계절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끼리의 합을 이루고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방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력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거나 공간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여서 방합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인묘, 묘진, 인진 요런 게 방합이고, 인인, 묘묘, 진진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삼합, 방합을 살펴봤는데, 삼재라고 하는 거 이제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삼합을 구성하는 띠가 그러면 인오술이면 우리가 호랑이, 말띠, 그 다음에 개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띠가 특정 계절에 해당하는 연도에 도착을 하면 물, 불, 바람에 의한 재해가 일어난다는 시기다 라고 해석하는 시즌이 삼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디지털 영천 문화대전이라는 데서 이 내용을 갖고 왔는데, 자, 인호술이라고 하는 글자들의 경우에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삼재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띠가 호랑이나 말이나 개띠다 라고 하면 삼재는 신유술이 세운으로 오는 시기, 그럼 지난 2016, 17, 18년도겠죠. 그 시기가 삼재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진, 원숭이, 쥐, 용띠 중에 내가 속한다 라고 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지난 2022, 23, 24년도가 삼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 중에 내가 특정 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작년부터 사오미, 을사, 병호, 정미라고 하는 이 시기, 그래서 사오미라고 하는 글자들이 와 있는 이 지금 시즌이 삼재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분들은 지금 삼재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얘기를 딱 들으신 분들은 어쩐지 내가 작년부터 일이 안 풀려가지고 올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삼재라서 그렇구나.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일이 안 풀리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삼재라는 개념을 만났으니까. 근데 조금 이따 보자고요. 이게 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뱀띠, 닭띠, 소띠의 경우에는 해자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세운으로 왔을 때, 그래서 지난 2019년, 20년, 21년도. 그러면 해자축이라고 하는 연도가 문제가 됐던 2019, 20, 21년도의 경우에는 하유축이라고 하는 뱀, 닭, 소에 상관없이 모두가 괴로웠던 시기거든요. 우리 어떠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힘들게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4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것도 막 됐고 그랬잖아요. 영업시간 9시로 이렇게 제한 걸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뱀띠도 닭띠도 소띠도 아닌데 왜 나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라고 하는 그러한 재해와 같은 시기를 겪었어야 했나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 봐도 삼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 17, 18년도가 삼재였거든요. 근데 저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명량을 몰랐다면 삼재여서 힘들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신유술이 오는 2028, 29, 30년도를 벌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겠죠. 네,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삼재 개념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삼재라고 하는 것이 핑계라도 되게 해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피바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돌려보시면 되니까. 아 죄송해요. 핑계라도 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자, 삼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맞는 개념이다라고 하시면, 자, 맞는 개념이라고 말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다시 집중해서 삼재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맞는 개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인호술에 해당되는 띠는 신유술이 삼재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신유술에 해당하는 연도가 삼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유술에 해당되는 연도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1년 중에 신유술월이 8월부터 한 11월 초까지 8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신유술 연도가 문제라면 신유술 월도 문제여야 돼요. 그러면 1년 중에 3개월은 무조건 힘든 시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나는 가을만 되면 힘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월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 일진이 뭐예요? 오늘 일진이 신사일이거든요. 오늘 일진이 신사일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해묘미에 해당되는 우리 돼지띠, 토끼띠, 그리고 양띠이신 분들, 이분들은 3일 동안 괴로워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신유술 1이라고 하는 인호술 연도에 태어난 분들은 신유술 1에도 힘들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하루 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나눠놨으니까 자시부터 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시까지 나눠져 있으니까 그 6시간에 해당되는 구간은 또 괴로워야 돼요. 그러면 인호술에 해당되는 분들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략 오후 5시 반부터 6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야 됩니다. 오후 3시 반 정도부터 6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다 보면 삼재라는 게 들어맞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재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이게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 맞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1년 중에 3개월을 힘들어야 되고 한 달 중에 최소 9일은 힘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6시간은 반드시 힘들어야 되는 그럼 매일이 힘들다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심지어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힘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삼재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재는 그리고 분류를 디지털 영천문화대전에 보면 분류를 생활이나 민속 분야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생활적으로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되지 삼재에 떨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재는 이렇게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망을 좀 봐볼게요. 공망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차례대로 한번 짝지어 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천간 10개, 천간 12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목화, 토금수 순서대로 천간을 나열했을 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지를 순서대로 또 나열해보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갑자, 60갑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순서대로 그냥 이 상태로 배열을 해보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하고 나면 술해가 비죠. 갑목하고 을목이 없으니까 다 갖다 붙이면 되죠. 알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천간에 10개를 놓고 봤을 때 갑자부터 출발하면 술해가 비고요.
그러면 갑인부터 출발하면 갑인부터 출발했을 때는 자축이 비겠죠. 하나씩 밀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진부터 출발하면 인묘가 빌 거고, 갑오부터 출발하면 진사가 빌 거고, 갑신부터 출발하면 오미가 빌 거고, 갑술부터 출발하면 신유가 빌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갑자부터 출발하면 처음에 있는 그거잖아요. 갑축이나 갑묘 이런 글자는 없으니까. 없잖아요. 아니, 갑자로 출발해서 여기 계유 다음에 다시 갑목이 오면서 갑술 이렇게 가니까 갑축, 갑묘, 갑사 이런 글자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원리로 60갑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갑자부터 계유까지의 흐름이면 술해에 짝지어지는 글자가 없고요. 갑술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갑술부터 개미까지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러면 신유에 해당되는 글자가 천간에 없죠. 갑신부터 계산은 오미, 갑오부터 계묘는 진사, 갑진부터 개축은 인묘, 갑인부터 개해는 자축에 짝지어지는 글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60갑자 중에 특정 천간 지지 그룹에 대해 두 개 글자가 공망으로 작용합니다. 공망,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서 안 좋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자, 갑자, 계유. 그러면은 술해가 비니까 갑자부터 계유 안에 들어가 있는 년에 태어났거나 뭐 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 연주 공망이네, 일주 공망이네 이래가지고, 내가 갑자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술해가 공망이니까 술해에 해당되는 글자가 사주에 있으면 공망이네. 그리고 뭐 월지에 있으면 내가 태어난 곳이 공망이라 내가 뿌리 내린 곳에 살 수가 없네요. 뭐 그 공망 글자가 편재면 뭐 아버지 덕이 없네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갑자 계유는 술해, 갑술 개미는 신유,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 비어있는 천간에 해당되는 짝지을 수 있는 천간이 없기 때문에 공망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육효 주역점 또는 뭐 기문둔갑 또는 뭐 자미두수 이러한 술법의 경우에는 특정 공간이 의미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육효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효를 막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 효마다 각각 어떤 육친, 어떤 특정한 의미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이 중에서 또 공망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그 육친의 덕이 없다라고 하는 위치 개념으로 설명하는 육효 주역점. 그다음에 기문둔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학이라 그래서 뭐 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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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개의 공간에 각각 어떤 의미를 집어 넣어서 8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뜻으로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기문둔갑에도 뭐 특정 영역이 공망이다라고 하면 그 덕을 볼 수가 없다. 근데 공망을 또 충을 해서 비어있는 걸 없애서 다시 채우게 돼가지고 뭐 이건 전화위복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공간적인 의미를 집어넣는 거. 자미두수 같은 경우에는 명반이라는 걸 써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2개의 공간 안에서 이 중에서 뭐 재백궁, 뭐 부모궁, 뭐 천이궁, 명궁,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궁이 뭐 공망이다 그러면 부모궁이 공망이다 그러면 부모덕이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재백궁이 공망이다 그러면 아유 남한테 막 돈 어떻게 받아서 써야 되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궁성이나 배열, 배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육효 주역점이나 기문둔갑이나 자미두수의 특징이 되다 보니, 어떠한 공간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게 비어있다라고 하는 배열적인 위치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건 의미가 있으나,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궁성론이 있다고 하지만 신법 명리학, 자평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궁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팔자용신 전국 원령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므로, 자평 명리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팔자용신 전국 원령 원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궁성을 따지는 게 아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어떠한 쓰임이 있는지,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는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내 재능을 활용을 하면서 어떤 환경에 놓여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자평명리학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글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용도와 어떤 쓰임이 있는지를 계절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자평명리학의 본래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령을 바탕으로 팔자의 쓰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성론적 의미가 들어가는 공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자평명리학의 풀이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갑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 간 상생상극을 활용해서 사주의 쓰임, 용도, 역할,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는지 등등의 용신, 오행, 그리고 역할, 격구, 그리고 인간관계, 육신 이런 것들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거 전혀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자평명리학은 월지와 계절을 중심으로 용신을 판단하는 거다.